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연은 원래 그 게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의 그 직원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주요한 게임 회사들 다 돌고 그랬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게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게임만 만들면서 자기들이 하는 작업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주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강연이고요. 제목은 이제 파타피직스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중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 문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 5, 60년대에는 컴퓨터가 방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컸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손바닥에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성능도 안 좋았지만 방 한가득이었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이제 애플사에서 매킨토시죠. 그 요만한 개인용 이른바 PC라는 게 등장해서 책상 위에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데스크탑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그게 더 발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더 작아져서 컴퓨터가 무릎 위에 올라옵니다. 그걸 랩탑이라 그래서 노트북이 그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너무 더 작아져서 손바닥 위에다 들고 다니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 쓰고 계신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은 작은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팜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문화를 보게 되면은 크게 2000년을 기점으로 그 담론이 달라져요.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로 얘기됐던 게 아마 VR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것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기를 통해 가지고 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개념이 강했죠. 그게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그 매트릭스가 바로 그 시대 담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이제 요원들이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가상현실이죠. 그걸 V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트북은 이게 모바일입니다.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와이브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와이브로라든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기술이냐면은 AR이라고 그래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하드웨어가 큰 게 있어야 돼요. 예컨대 뭐 가상현실 몰입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브라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육면이 다 가상.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머스 데스크라 해서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나랑 반응해가지고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탐험한다라든지 그 인터페이스가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막 몰면은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PC방에 들어가면 PC가 있고 요즘 젊은 애들 그 게임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이 사실은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처럼. 아시죠? 여러분들 뉴스 보면 나오죠? 뭐 누구누구씨 어떤 PC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48시간 동안 게임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 뭐 이런. 그 사람 아마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총싸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상현실에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하드웨어, 큰 하드웨어가 있는 데로 갈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언제라도 가상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은 그 말이 사라졌는데 유비쿼터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이런 말. 그게 이제 모바일로 변한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증강현실의 특성은 뭐냐면 현실에다가 가상의 층위를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바로 증강현실이거든요. 나는 여기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하고 가상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왜? 어떤 내비게이션 보니까 정말로 거의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실사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막. 진짜 뭐랄까 그 차가 가는 그 지점에 있는 사진이 거기 막 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현실의 층위에다가 정보의 층위를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안경이라고 꼭 나오죠.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안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띠띠띠띠 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성함이 뭘까 그러면 따다다다 뜹니다 이게. 또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보고 저 작품이 뭐지? 그러면 따다다다다 하고 여기 정보에 뜨는 거죠. 여러분 그 아파치 헬기 보셨죠? 왜 그 조종석을 보게 되면 앞에 이제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있는데 그게 유리를 통해서 바깥에 현실도 보이지만 또 유리 위에 정보들이 잔뜩 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날 그 컴퓨터가 이제 작아지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직도 가상현실이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몰입 환경 속에서 즐기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모바일이 강하니까 증강현실 기술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쳐서 한편으로는 가상현실이 있고, 그거는 내가 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증강현실. 그건 내가 현실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가상세계를 불러다가 중첩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저는 믹스트 리얼리티, 그래서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가상은 가짜고 현실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가상현실에도 익숙하고 증강현실에도 익숙하다 보니까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리얼리티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진짜냐 가짜냐. 가상이 나오면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항상 복제는 뭐야, 사본은 뭐랑 일치해야 되죠? 원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고 틀리면은 그게 이제 공문서 위조나 뭐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냐면 가짜 자체를 갖다 그냥 현실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굉장히 납니다. 한번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차이가 아주 흐려졌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이게 화폐인지 아니면 화폐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은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이 우리랑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저희 세대까지가 아마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문자 문화 세대잖아요. 요즘은 이제 영상 문화 세대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드라마,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드라마 있죠, 드라마.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기황후 있지 않습니까? 기황후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사극을 그렇게 썼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 사극 그렇게 써도 큰 문제 없어요. 얼마 전에 아주 젊은 애들 중에서는 아마도 신윤복이 있죠, 왜? 화가 신윤복이 여자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도 여자로 나왔고, 영화도 여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설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말하면 옛날에 우리는 역사면 역사고, 허구는 허구였는데, 이게 중첩이 돼버려, 섞여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라마, 몇 년 전에 있었던 고구려, 방송 3사에 있었던 고구려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그때가 나오는 한 방송, KBS인가 어디선가는 고증을 했대요. 근데 나머지 두 방송사는 고증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무사복장이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덤에서 나온, 무덤 벽화에 있잖아요. 거기라는 걸 그대로 본뜨든가 아니면은 발굴해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본떠가지고 무사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디자이너가 가지고 PD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거 디자인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PD가 하는 얘기가, 고증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PD가 하는 얘기가 그냥 쿨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그때 역사학자들이 화가 났어요, 다. 요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극에서 너무 고증도 안 하고 너무 거짓말이 심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 방송 3사 사극에 나오는 딱 분석을 해가지고 고증에 위배된 걸 다 찾아서 책을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들한테 돌렸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 없습니다. 방송 작가들 거짓말이라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취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을 텐데 요즘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팩트 그 자체는 재미없어하고, 그 다음에 픽션 그 자체는 좀 허망하고,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이 결합된,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구도 아닌, 그렇다고 사실도 아닌, 허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걸 팩션이라고 하죠. 이런 취향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나? 3년 됐나? 인터넷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요즘 젊은 애들의 그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사진의 제목이 교회하다 망하면 절하면 되고, 옛날에 뭐 하면 되고 있죠. 광고. 카피를 이용한 겁니다. 교회하다 망하면 절하면 되고. 그래서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사진인데 뾰족탑이 있지 않습니까? 뾰족탑 위에 원래는 십자가가 걸려 이제 되는데, 그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거기다 절 만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무슨 교회 내자였는데 내자를 떼내고 거기 세자가 와 있습니다. 성불사.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하다가 그걸 절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하다 망하면 절하면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사진 밑에 보는 쪽글들이에요.
뭐 재미가 난리가 났죠. 와, 카카카, 크크크 요즘 웃는 모습들 있죠. 와, 재밌다, 뭐 신난다, 오, 쿨, 뭐 막 나오다가 누군가 이제 트집을 잡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또 농담하지 못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웃지 못하고, 그걸 웃지 못하고, 역시 개독들이란 이러면서 또 기독교인들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올 말이 나와요. 누군가 딱 나와서, 아, 합성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합성 아닙니다. 네, 합성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 여기 보세요. 여기 합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확 싸우다가 그 승부가 안 나면 뭐냐면 이제 현실 레퍼런스를 댑니다. 아, 저 합성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럼 그 밑에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불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서로 싸워요. 근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합성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쿨하면 됐지. 끝. 이게 재밌으면 됐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면 폭로하고 이건 허구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중첩된 거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타피직스라는 말은 사실은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문명의 특성을 이 파타피직스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있어요.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이게 메타란 말은 원래 형 이상이란 뜻이 아니라 이후란 뜻입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갖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정리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수많은 주제로 글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철학이 학문이란 철학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고, 아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은 달라도 PhD라고 그러죠. 철학 박사로 아마 그걸 받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갖다 분류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다룬 학문을 피지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피직스, 물리학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형이상, 쉽게 말하면 뭐 정의란 무엇이냐, 이데아 세계란 무엇이냐, 등등등, 영혼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형이상학,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걸 갖다가 피지카 다음에 온다 그래서 메타피지카, 피지카 다음에, 그 정도밖에 뜻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날 무슨 의미가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연구, 그게 메타피지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형 이상이란 뜻이 되려면 메타라가 아니라 파타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 위란 뜻은 파타거든요. 그래서 파타피직스라는 학문을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이상학이다 라고 해서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건 파타피직스는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농담으로서의 철학이에요. 농담으로서의 과학. 예, 과학인 것 같지만 실제는 과학이 아니고 일종의 농담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아주 지적인 농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초현실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초현실주의라는 예술 운동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그리트 이런 그림을 좀 보셨을 겁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초현실주의의 특성은 뭐냐면 일상과 몽상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좋아해요. 우리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어떤데 현실인데 갑자기 꿈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초현실주의자들이. 제가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11층에 살았습니다. 오피스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갔어요. 1층이 딱 도달했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저는 내리고 두 남녀가 딱 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가다 보니까 제가 열쇠를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아까 그 두 남녀가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엔 그 사람들이 내리고 제가 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쇠를 갖고 내려갔죠. 쭉 내려갔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또 그 두 남자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내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섬뜩하더라고요. 예,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일상 속에 들어있는 꿈과 같은 요소죠.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뭘 좋아하냐면 정신병 이런 걸 좋아해요. 왜? 정신병자들 보면은,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현실에 있지만 이 사람 완전 딴 세계가 있잖아요. 막 혼자 막 얘기하고, 우리랑 얘기했다가, 자기 몽상 속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근데 되게 비슷한 현상을 아마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이런 정신병적인 상태를. 얼마 전에도 제가 홍대에서 딱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미쳤나 봐요.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고 자전거를 타고 혼잣말을 중얼중얼하고 가세요. 뭐겠어요? 핸즈프리. 아시겠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거 핸즈프리 있잖아요. 그냥 다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저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파타피직스라는 게 사실은 원래 초현실주의자들이 했던 원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기술 있잖아요. 기술. 사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이비 과학에 그 협회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협회의 이제 회원들이 누구냐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호앙비로라 그래서 피카소와 더불어서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마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변기 있죠, 변기. 변기에다 사인해서 작품 낸 사람. 그게 지금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걸 만든 사람. 옛날에는 현대미술 그 피카소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평가가 바뀌어가지고 현대미술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마셀 듀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 사이비 학문의 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불문학, 외젠 이오네스코나 장준의 이제 불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의 그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 농담하는 데거든요.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고요. 호르케 루이스 보르헤스 같은 사람,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은 회원은 아니었지만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파타피지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르헤스의 소설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원래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왜 못 받았냐면 이 사람이 그 아엔데 정권이니까 칠레에 쉽게 말하면 전두환을 옹호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벨상을 결국 못 받긴 했는데 이 사람이 사서입니다.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고 도서관 사서로서 그래서 이 사람 소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인용이 나와요. 근데 뭐 라틴어 문헌, 그리스 문헌은 기본이고 아랍 문헌, 중국 문헌까지, 뭐 페르시아 문헌까지 쫙 문헌들이 인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다가 속지 마십시오. 그 이 문헌들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문헌하고 섞여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역사적 실존인물하고 가상인물이 막 섞여 있는데 마치 진짜 그 가짜인물이 역사에 실존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재밌게 받아들이지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깜빡 속아버린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막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파타피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움베르토 에코는 사실은 보르헤스를 좀 대중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의 이름 그것도 그렇고 그 성당기사단을 푸꼬에 출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세 라틴어 문헌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파타피지컬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은 농담인데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농담을 탁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농담인 걸 알면서 아주 진지하게 해요. 농담 아닌 것처럼. 근데 듣는 사람도 그게 농담인 걸 알아요. 근데도 마치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 하는 거 있죠. 그런 상태가 파타피지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영화 매트릭스의 사상적인 토대를 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뭘로 여겼냐면 이제 파타피지션을 여겼습니다. 이제 파타피직스가 아닌 거, 파타피직스처럼 여겨지지만 파타피직스가 아닌 얘들을 먼저 보죠.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봅시다. 파라사이언스라는 건 이른바 유사과학이죠. 진짜 과학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이비 과학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령술입니다. 여기 심령술 보면 스피리티즘이라 해서 그 영혼의 존재를 갖다 연구하는 과학이죠. 그래서 지금 영매들이 손잡고 분신사바 하면서 영혼을 좀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파타피직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농담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진지해요. 정말로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유령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령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진짜로 믿어주길 또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타피직스가 아니에요. 원래 파타피직스는 가짜인 걸 본인도 알고 듣는 사람도 가짜인 걸 알지만 진짜인 척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유폴로지입니다. UFO 연구. UFO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농담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행성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뭐 한두 개에서는 우리처럼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발달한 테크닉을 가지고 지구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UFO를 타고. 이 사람들 갖다 진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듣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믿어줄 걸 원해요. 그래서 이거는 파타피직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는 뭐냐, 남들이 또 진짜로 믿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사진들 있죠, 조작 사진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는 유령 사진 아니면 대개는 UFO 사진이에요.
왜? 진짜 믿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타피직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요 IG만 빼면 노벨상이죠. 근데 IG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어로 이그 노블 그래가지고 비천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노벨상의 패러디상이에요. 과학상입니다. 근데 어떤 연구해 주는 과학상이냐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연구해 주는 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황당한 연구해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 생물학 분야의 그 수상작 그 연구 제목이 뭐였냐면 동굴박쥐의 구강성교에 관한 연구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재채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콧김이 나오잖아요. 콧김의 풍속을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을 받았고요. 어떤 인도의 수학자는 인도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도 코끼리의 피부 표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연구가 뭐냐. 근데 본인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개벼룩보다 고양이 벼룩이 더 높이 뛰는 이유에 관한 고찰 이런 거예요.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또 창피하지도 않아요. 또 수상식이 열리잖아요. 시상식이 열리면 와가지고 상도 이렇게 받아갑니다. 시상소감, 수상소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될 게 한국 사람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년 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농담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콧김 측정하고 이러는 것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그걸 연구를 하고요. 모든 절차, 방법들, 실험, 그 다음에 나중에 논문 쓰는 것까지 완전한 정상과학의 방법으로 씁니다. 다만 주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본인들은 안 웃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파타피직스랑 비슷하지만 파타피직스랑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했다면 이게 파타피직스가 되지만 본인들은 진지하고 우리는 웃어버리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땐 그 주제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자, 발명의 영역에서는 아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진도구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기한 도구란 뜻이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농담인데 농담으로서의 발명이에요. 지금 애기 옷에다가 쇼를 달아놓잖아요? 그럼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막 기어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구의 정의가 뭐냐면 항상 그렇죠. 모든 발명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서 발명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진도구의 정의가 뭐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부딪히는 그 문제점 하나를 분명하게 해결해 줍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또 다른 문제 서너 가지를 안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상은 기발한데 실용성은 실제로는 없는 그런 발명품들이 진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농담으로서의 발명이죠. 그래서 몇 개 더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얼마나 편할지. 피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에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졸면은 여기다 턱받침을 해주면 아주 안락하게 졸 수 있는. 그리고 저것도 이제 헬멧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 헬멧인데 턱끈으로 딱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헬멧 뒤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고무 파킹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진공돼가지고 유리창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앉았을 때는 딱 헬멧을 쓰고 이걸 딱 해서 뒤에 그 유리창에다 딱 고정시키면 이게 턱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멧에 뭐가 써있냐면 행선지가 써있어요. 이렇게 행선지가. 그래서 이제 깨워주는 거. 이런 발명품들이라든지. 이거는 아시겠죠? 여성분들.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 튀잖아요. 안 튀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휴대용 주차장이에요. 휴대용 주차장인데 현대의 모든 주차장을 갖다 일거 해결해주는 발명품입니다. 뭐냐면 아무데나 일단 주차를 쉽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끈이거든요. 이렇게 쭉 하면 요게 줄표시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저게 이제 휴대용 주차장입니다. 라든지. 이게 바로 이제 농담으로서의 발명이죠. 그래서 저도 진도구 협회를 갖다 1990년대 초반에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갔죠. 저도 이런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협회 회원이 되려고 했더니 회원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진도구를 하나 발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명했던 게 뭐냐면 무드 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진지한 얘기하거나 아니면 키스하거나 이럴 때 음악이 쫙 흐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음악이 안 흘러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가지고 이제 외장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게끔. 그래서 발명을 딱 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완제품의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설계도까지 해서 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최근에 또 하나 발명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모컨 파인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방에 조그만 방에 사는데 그놈의 리모컨은 왜 이렇게 살짝 없어지는지 찾기를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모컨 파인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리모컨 파인더가 살았을 때 뭐하냐면 리모컨 파인더를 만든다. 등등등. 이제 이런 식이 바로 파타피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파타피직스 여러분 입문하셨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작곡가, 미국의 작곡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PBQ 바흐라는 사람의 작품을 발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PBQ 바흐는 뭐냐면 그 작곡가 바흐 있잖아요. 바흐의 사돈의 8촌이 되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바흐 가문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작곡가래요. 17세기에 살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인데 그 사람의 작품을 발굴해가지고 맨날 발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발굴한 게 아니라 PBQ 바흐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야. 가짜입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사람이 작곡가니까 자기가 곡을 써요. 17세기 풍으로. 근데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발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BQ 바흐의 작품은 아직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그 악보만 발굴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요즘은 그 공대 스튜디오에 가잖아요. 그럼 그 악보만 주면은 컴퓨터로 오케스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뽑아줘요. 그래서 CD를 만들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됐던 PBQ 바흐의 그 작품을 CD로 담기 위해서 그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났는데 이분이 탁 작업을 마치고 스튜디오 문을 탁 나가다 말고 뒤를 탁 돌아보는데 눈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그분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시죠?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만든 허구 인물이잖아요. 허구 인물인데 마치 뭐뭐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창조성 그러면 은유 능력을 떠올렸는데 21세기는 창조성 그러면 이제 파타포를 떠올립니다. 파타포라는 낱말은 아마 찾아보시면 사전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패러디거든요. 뭐의 패러디입니까? 아까 파타피직스가 메타피직스의 패러디듯이 파타포는 뭐의 패러디냐면 메타포의 패러디입니다. 그럼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메타포는 말이에요. 은유고요. 비유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비유와 현실을 구별할 줄 아시죠? 예를 들어 그녀는 한톨깃꽃이다. 그녀는 한톨깃꽃이다. 이게 비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그녀가 식물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대의 눈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 눈이 H2O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냥 비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파타피직스는 그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와 현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유가 뭐냐면은 아마 체스일 거예요. 장기 아시죠? 장기. 장기는 뭐의 은유냐면 전쟁의 은유죠. 그래서 초와 한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 키 있고 두 나라가 막 서로 싸우죠. 전쟁의 은유인데 장기판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기판하고 현실의 전쟁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판은 허구에 불과하고 현실은 정말 진지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고 정말로 피가 터지고 사지가 날아가고 살이 불타고 이러는 건데 장기판은 다르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타포는 뭐냐면 이게 현실과 그 비유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대한 체스판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체스판인데 거기서 미군 병사하고 독일군 병사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좀 헷갈리시죠? 무슨 뜻인지?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봤느냐? 영화 해리포터 보셨어요? 해리포터에 보면 해리포터 일당에 이 거대한 체스판에 들어가가지고 체스의 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체스는 비유잖아요. 허구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해리포터와 그 친구들은 현실의 몸을 갖고 그 장기판 속에 들어가서 장기의 말들과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죠. 현실과 허구가. 이런 상상력이 바로 파타피지컬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한 100몇십 년 전에 이런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타포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은 앨리스가 그러니까 거울 뒤의 앨리스입니다. 거울 뒤의 앨리스가 이제 거울 나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뭐예요? 거대한 체스판이에요.
들판이 체스판으로 돼 있죠. 거기서 붉은 여왕과 흰 여왕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체스의 퀸이죠. 퀸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앨리스가 보게 되면 왕관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왕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장기와 달리 서양 장기에서는 그 졸이라 그러죠. 졸. 그 폰. 한 칸씩만 움직이는 게 우리는 그냥 별 기능이 없는데 서양 장기에서는 얘가 계속 전진을 해요. 물론 이제 전진하다가 대부분 잡아먹힙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졸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버리는 패로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케 살아남아서 상대편의 마지막 라인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럼 걔가 여왕으로 변신합니다.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졸이 차가 되는 거죠. 그 게임 규칙을 이용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 거울뒤의 앨리스 그 이야기는 실제로는 여러분 바둑 보면 기보라는 거 있잖아요. 바둑 방송 보면은 무슨 뭐 9단과 무슨 뭐 8단이 했던 기보 있죠. 기보에 따라서 복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특정한 기보가 있습니다. 장기에. 특정한 기보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풀어낸 거예요. 그걸 스토리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작을 보게 되면 이 설 테니얼이라는 테니얼 형이 그린 사파와 더불어서 그 스토리의 토대가 됐던 장기의 특정한 장기의 그 기보판 있죠. 기보. 이게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는 장기 속으로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또 어디로도 들어가냐면 카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보면 카드의 병정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카드는 비유고 허구의 세상이고 앨리스는 현실의 몸인데 이게 같은 층위의 존재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 서양의 카드가 동양으로 오면 이제 뭐가 되죠? 아마 포르투갈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우리가 즐겨하는 화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죠. 재밌게도 뭐냐면은 화투 만들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1890년대 만들어진 일본 회사인데 유명한 회사죠. 그게 뭐냐면 닌텐도예요. 닌텐도가 원래 화투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이거저거 해봤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뭘 했냐면 비디오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빅히트를 치죠. 이른바 대박을 터뜨려요. 그래서 회사가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서 오늘날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게임이 10개가 팔린다 그러면 그 중에 4개가, 게임 콘솔 4개가 닌텐도 거라고 그래요. 단일 회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쉽게 말하면 게임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비디오 게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핑퐁 게임. 핑퐁 게임을 보게 되면 여기 이게 탁구대죠. 여기 네트가 있고 여기 라켓이고 여기 공이죠. 이게 다 가상입니다. 핑퐁 게임만 보면 가상과 현실이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는 가상이고 실제로 우리는 현실에서는 뭐만 움직여요? 손가락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중첩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닌텐도 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탁구를 친다고 또는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가짜지만 마치 모모처럼 진짜인 것처럼 막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게 운동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닌텐도 위를 가지고 막 테니스를 하는 사람, 이처럼 얘네들처럼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있죠? 막 테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혼자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왜 광인들 있잖아요. 광인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상현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때도 보면은 대학마다 이렇게 좀 미친 사람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바리 코트 딱 읽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대에도 있었고 우리 학교 앞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를 딱 와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200원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더래서 200원 한번 줘보자. 그래서 어느 날 정말 200원을 줘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200원을 탁 봤더니 탁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돈으로 태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와 역시 시적이야. 왜 초현실주의자들 광인한테 관심을 가졌는지 알겠어. 뭐 예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야. 막 우리가 이제 칭찬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초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태양이 말이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그 담배 태양 아니냐? 담배 태양 250원이잖아.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가상현실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 미쳤다고 보지만 그 사람은 앉아서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뭐 등등등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근데 그 상태는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이게. 혼자서 막 놀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타피지컬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파타피지컬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짜지만 마치 진짜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시뮬레이터 같은 겁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인데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상업용 면장을 땄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비행기 조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경량에 150시간, 그 다음에 세스나 152, 172 해가지고 150시간. 원래 50시간을 더 채우면 제가 상업용 면장이 납니다. 직업 조종사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몰려면은 이게 최소한 1000시간을 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200시간 타는데 비용이 얼마냐면은 그것도 프로펠러기 있잖아요. 세스나기. 그걸로 5천만 원이에요. 200시간 타는데. 근데 저런 제트기를 1000시간을 탄다는 건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냐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시간을 하거든요. 저거를. 20시간을 하는데 더 어려워요. 저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현실.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착륙하는 아무 지장 없죠. 300시간쯤 되면. 그래서 3번을 시도했거든요. 착륙을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시도 중에서 2번 추락했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면 진짜 뭐가 되는 겁니까? 비행기를 몰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어요. 저 영어학원 다닐 때 필리핀에서. 그때 그 미국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비행기를 몰아보지 않은 젊은 애들 둘이 있었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동호회원이었대요. 애들이. 근데 얘들이 그 지방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갖다 탈취해서 한 번도 몰아본 애들. 올라갔다 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왔다가 체포돼가지고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왜냐? 이 안에 들어가면 가짜지만 마치 모모처럼 해야 돼요. 완전히 진짜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타피지컬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가상과 현실을 중첩시키는 것. 꿈과 몽상과 현실을 중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넘어가죠. 아시죠? 이런 것도. 요거 이제 맥주인데 핸드폰이죠. 이렇게 마시면 맥주가 쫄쫄쫄 정말 잔처럼 비워져요. 이렇게 잔처럼 비워지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주사위 던지기도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효령 선생님이 디질로그란 말을 했잖아요. 디질로그란 말인데 그 말을 그분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디질로그 경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랑 가상화와 현실이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스 시절에 모니터 위에다가 대각선 하나만 그리려도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패드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그대로 떠요. 출력도 그냥 아날로그로. 사실 디지털인데 아날로그처럼 나와버립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책이 있죠. 전자책은 디지털 가상에 불과하죠. 근데 넘길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침 묻혀서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또 쓱 하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가짜지만 마치 뭐처럼 현실처럼. 이게 이제 오늘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사실 지금 기계는 인간이 접하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지점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운전석이라든지 비행기의 조종석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자판과 마우스라든지 그 화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변해가는 겁니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파타피지컬한 원리에 따라서 가짜지만 마치 뭐처럼 진짜처럼 하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젊은 애들은 저런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대하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옛날 세대들은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인데 왜 애들이 가짜를 진짜인 척 해주느냐. 그래서 세대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 세대 갈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의 문제다. 옛날에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이 한동안 같이 공존한 적이 있었거든, 지구상에. 지금도 두 종족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옛날에 문자 문화, 텍스트를 읽고 자랐던 세대하고 영상 문화 세대, 디지털 세대, 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죠. 르포는 불어로 이제 광우란 뜻이에요. 미칠 광자에다 어리석을 우, 바보라 그러죠, 이른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바보였어요. 그래서 나이는 20살인데 우리랑 같이 정신연령은 낮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은 정신연령만 낮지 신체 연령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딱지치기, 구슬치기하고 우리 거 다 따갔어요, 얘가. 근데도 불구하고 걔는 또 우리랑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도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 삼아가지고 아줌마가 지나가면 야, 이름도 몰라. 그냥 바보라고만 불렀어요, 우리가. 야, 바보야, 바보야. 저기 아줌마 지나가는데 가서 한번 뽀뽀 한번 해봐. 그럼 정말 갑니다. 그래가지고 뽀뽀를 쭉 해요. 그럼 아줌마가 얼마나 놀라겠어. 건장한 청년이어가지고 뽀뽀를 하니까, 대낮에. 깨!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럼 우린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막 치고 좋아하고. 근데 아줌마는 딱 봤는데 얘가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씩 웃고 그냥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삶의 활력소였죠, 그게. 근데 그 많던 바보도 다 어디 갔어요? 그 많던 바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후로는 바보가 안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태어났을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어디다 가둬놨을 겁니다. 근데 저게 고친다고. 근데 저게 병입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병이다 한다라도 저게 고쳐질 병입니까? 왜 가둬놨을까? 그렇죠. 왜냐면 이성의 이름으로 가둬놨을 겁니다. 쟤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둬놓는다. 근데 사실은 더 미친 건 바로 그 이성이 더 미친 거죠. 왜 멀쩡한 애를 가둬놔? 그게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아쉬워했어요. 이 바보들이, 이른바 바보들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근데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냐? 이분이세요. 아세요? 허경영, right now. 그래가지고 홍대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더라 모두 내게로 오라. 올 스탠딩.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그 콘서트를. 갔습니다. 2009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막 잘리고 그럴 때거든요. 3군데 다 잘렸죠. 카이스트 잘리고, 한예종 잘리고, 중대서 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더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내 눈을 바라봐. 그래서 봤죠. 허경영 눈을 이렇게 보고. 내 이름을 불러봐. 저도 외쳤죠. 허경영, 허경영. 그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스마일. 근데 그다음부터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날 갔는데, 이게 완전히 요즘 젊은 애들은 공연을 갖다 앉아서 안 봅니다. 서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완전히 꽁치 통전에 꽉 찼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치고 뒤로 갔더니 그 뒤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와 계세요. 누구냐면 70대 노인분들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 있었죠. 이거다. 대한민국에서 20대와 70대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 자체가 존재가 파타피지컬해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이분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분은 개그맨이에요. 근데 개그인데 그냥 개그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개그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광호도 궁전에 광대를 했잖아요. 광호들이. 광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습광호하고 그 다음에 천연광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광호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그렇게 나온 거고 세습광호는 똑똑한 애들입니다.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개그맨 애들 멍청해 보이죠? 실제로 멍청한 거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사람을 중학생 이상을 웃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애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은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세습광대만 본 겁니다, 네티즌들은.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천연광대가 나타난 거예요. 축지법. 그쵸? 그 다음에 공중부양. 막 이 정도 이렇게 웃기는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볼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 이건 직업광대가 아니라 이건 세습광대가 아니라 이 천연광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광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허경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주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해줘요. 그 뭐냐, 허경영이란 말 한마디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또 재수가 좋대요. 근데 그날 공연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허경영.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이분도 좋아하지만 젊은 애들을 또 좋아해요. 젊은 애들, 또 전화 거는 애들을. 근데 그럼 젊은 애들이 정말 허경영 눈을 바라보고 또 그다음 이름을 부르면 정말 재수가 좋다고 진짜 믿을까요? 아니죠. 믿질 않지만 마치 못 쳐? 믿는 척 해주는 거죠. 파타피식 한 겁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은 그 왜 그 추임새라 하잖아요. 우리도 판소리 같은 거 하면 왔다 그러면 잘한다 놀아봐라 이거잖아요. 이건데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노인분들한테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옛날에 그 대선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나와서 30만 평가 받았을 거예요, 이분이.
아니 요즘 우리 총재님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공화당의 미래가 밝구나 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그 젊은이들이 총재님한테 보내는 그 환호가 이게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정치인한테 보내는 환호랑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중첩된 상태였다는 거죠. 허경영 씨가.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허경영 씨가 하는 게 말로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믿어주잖아요. 막 믿어주는 척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뭐라고 됐냐면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냐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확산되면 젊은이들의 심리적 의존 증세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진짜로 믿는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없다가 뭡니까? 있다고 믿어서 있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허경영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들을 속일 만한 거짓말이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하는 거짓말 중에 이런 거예요. 같이 앉아있죠. 이거 합성 아닙니다. 합성 사진 아니에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습니다.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럼 네티즌들이 속느냐? 절대 안 속아요. 그 사진의 원본을 찾아냅니다. 쫙 찾아가지고 이걸 찾아내요. 딱 그럼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노태우 씨 자리잖아요. 이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앉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데 네티즌들이 뭐냐? 너 엄마 왜 거짓말했냐고 욕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욕을 찾아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허건자 끝내준다, 캡, 뭐, 짱, 뭐 이런다. 이 사람 여기 사진 밑에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는 척 해주는 거예요. 어머, 두 분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결혼은 언제? 이렇게 하는데.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 척. 그게 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부시를 지가 어떻게 만드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만날 수 없는 게 부시잖아요. 이거 합성한 거고, 뭐, UN 본부를 한 번 더 옮긴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거. IQ 430. 뭐 이런 거. 굳이 IQ 테스트 해가지고 폭로할 가치가 있는 거지 말입니까? 그러니까 놀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확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치고 또 뭡니까? 신문에서 때려버리니까 그냥 쑥 가라앉아버린 겁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신나게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논담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승질 팍 내면서 확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분위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거랑 비슷한 거. 그걸 갖다 전문 용어로 슈필페어덜버 그래가지고 놀이 망치는 놈. 그 역할을 언론이 해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2, 3년 더 놀아도 됐어요. 허경영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던 채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이분입니다. 이게 포탄이다, 포탄. 이게 76mm고요. 이게 곡사포구나. 근데 좀 있다가. 근데 이게 상표 붙은 거 보니까 포탄 아닌데, 이거 어디? 이거 포탄 아니에요. 보온병.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웃어야 할 부분이 그게 아닌데, 뭐냐면은, 아니, 왜 탄피가 탄착점에 있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쐈으면 저 탄피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북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영통대에 와 있어? 이런 코미디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리얼리티는 리얼리티고 가짜는 가짜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상과 현실이 중첩돼서 가상도 마치 뭐처럼 현실처럼 대해주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발현될 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화적으로 발현될 때는 아까 드라마 같은 거라든지 이게 모든 게 결국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리얼리티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리얼리티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가상현실, 또 다른 한편은 증강현실. 이 두 개가 어우러지는 믹스트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가상이 더 이상 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 통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지 않죠. 삶의 한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전화기를 모르는 누군가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마술이죠.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상이다라는 게 디지털 가상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냥 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중들은 걸 갖다 현실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상과 현실이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결국은 테크놀로지 핵심이 결국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가거든요. 이제 결국 모든 게 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도 역시 파타피지컬 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타피지컬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상상력의 종류가 바로 뭡니까? 파타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